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두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모수 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은 구조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김진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두 함께 하자는 주장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여당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받는 돈, 소득 대체율과 내는 돈,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안을 논의해왔지만 소득 대체율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할 테니 본회의 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연금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연금개혁의 하이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주당의 양보를 받으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잠시 뒤 2시 반부터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연금개혁특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이었던 종부세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폐지는 앞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꺼낸 카드였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죠. 대표적으로 종부세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본적 성향이나 지금까지의 정치 노선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종부세 9억을 깨트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정치를 직접 겪어보고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우리가 유지했을 때 얻는 것과 이것을 폐지했을 때에 얻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재산세, 종부세 과도하게 올라간 거 차츰 조정해야 합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죠. 지금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 재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친문 인사의 이런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친문이냐 친명이냐로 나눠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고민정 의원의 이 인터뷰가 공개되기 이전에는 어쨌든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박찬대 원내대표의 주장이 있었고 네. 훨씬 더 이전에는 이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당직을 맡고 있는 예를 들면 박성준 원내수석부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터뷰만 봐도 네. 이 종부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정도의 공감대가 좀 내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정 의원의 개인적인 계파 정치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 지도부 내에서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선 정책 노선의 수정이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종부세가 될 거다. 이런 공감대가 그 지도부 내에서는 사실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중도층 확장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렇게 종부세 폐지 논란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나오는 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폐지는. 이게 이중과세라는 취지인데 이미 지금도 재산세가 있거든요. 보유세에 대해서는. 예.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음 대선 내지 지방선거를 위해서 마용성 쪽에 있는 민심을 얻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죠.
그래서 민주당 전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뭐 저는 찬성합니다만은 네.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박찬대 의원이 어느 정도 제시를 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완화라는 말들은 해왔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어찌 보면 친문 진영에서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것을 친명 쪽에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은 폐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본인이 이제 갈아탔다고 보거든요. 고민정 의원은 나도 그쪽으로 갈게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걸 친명 지지층에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고 그렇다면 내부적인 그 동인이 뭐냐라고 하면 아마 8월 달 전당대회의 지도부 구성과 관련돼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만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민정 의원의 그런 내용들이 고민정 의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내 역학관계, 친명 지도부에 못 들어오게 하는 다음 전당대회 때 그런 내부적인 역학관계 이외에는 사실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세는 종부세 폐지 쪽으로 가는 거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애써 결심해가지고 친문 진영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왜 친명 진영에서 욕을 하지?라는 이제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이 강성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으로 가라, 탈당해라, 부자 앞에 서라 이렇게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의 격앙된 비난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정책은 뭐 이념도 중요하겠지만 실리 그리고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만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 완전 폐지라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데 박찬대 최고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이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계층에게까지 종부세를 부담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종부세 폐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 어느 정도나 이 공유가 돼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수렴하는 과정은 민주당으로서 당연한 건강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지방선거나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하지만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본인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들 그리고 노령 연령층 분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굉장히 급감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세금으로 이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 손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최민희 당선인은 고민정 의원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으로 표출되면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민희 당선인이 오히려 부자 감세는 절대 안 된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예. 이게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부동산 그 억제 정책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면서 그 가장 문제가 뭐냐면 1가구인데 종부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실거주하는 1가구가.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6.5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다른 그 전 정부에 비해서. 예. 6.5배를 폭등을 하니까는 그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 고민정 의원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때는 이제 종부세, 그 부자 감세는 절대 안 된다 해서 종부세를 하고 1% 부자에게 이걸 먹인다고 했는데 지금 종부세 내는 그 비율이 2.6%입니다. 네. 훨씬 높아져서는 20년 됐으니까 고쳐야 돼요. 예.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이 그 말 했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정치를 해보니까는 이게 그것과 다르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준구를 제가 보니까 강준구 종부세 비율이 지금 5%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한 2배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총실 때 느꼈을 거예요. 총실 때 다니다 보니까 정말 1가구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사는 데인데 그 부자에게 먹이는 세금처럼 그렇게 내버리니까 이게 아마 민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그 문제점을 알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최민희 당선인이나 여기서 반대하고 반발을 하는 쪽에서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무조건 부자 감사는 절대 안 된다. 이거 부자에게 징벌적으로 먹이는 정치 세금이다.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고민정 의원은 사실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토론보다 좀 비난이 굉장히 좀 거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고민정 의원께서 처음 한 주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정 의원을 향한 그 과도한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한 비판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잘못 확산이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이다라는 식으로 이분의 이런 정치적인 신념이나 뭐 그동안 민주당에서 함께 해왔던 그런 역사들을 좀 부정하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건강한 토론보다는 개인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고민정원의 인터뷰 전문을 사실 읽고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곡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고 왔는데 어쨌든 고민정원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선이 끝난 직후에 본인은 당내에서 중도층 확장이나 새로운 이런 정책적인 노선을 모색하기 위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대여투쟁 이 노선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건강한 토론이나 논쟁은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대화가 흘러가길 바라지 않았을까. 뭔가 당색을 두고 또는 뭐 보수 정치인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보다는 어쨌든 좀 건강한 토론이 정책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 꺼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근 꺼낸 카드였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지 노무현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를 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집값을 잡기 위한 수요 억제책이었잖아요. 이게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수요 억제책으로 잡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되느냐? 정책적 판단이 이미 났죠. 도움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 이런 정책적인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저런 전략을 취하는 것인데 저것이 고민정 최고위원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안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당내 역학관계의 문제에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부세에 대한 재검토는 분명히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이 될 것이다. 그 재검토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지금은 저런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저는 8월 전당대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 부분은 고민정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의 특색에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전국적인 그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잘한 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종부세 폐지론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내분, 내란 계속될까요? 아니면 잠들어들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친명 쪽에서도 어떤 조정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친문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에서는 그 일정 부분은 이 중도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이 이슈는 국민의힘이 먼저 가져갈 텐데 예. 민주당도 안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강성 지지층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강성 지지층이 저걸 용납을 안 해요. 팬덤 정치. 예, 팬덤 정치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고 부작용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중도 외연 확장 그리고 20년 전이니까 지금 바꿔야 된다는 이것은 정치권에서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우클릭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지금 모든 그 민주당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가지고 정책 변화조차도 논의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진영 논리에 갇혀버리다 보니까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 변화를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걸 못하는 그 상황이어서 내부 안에 정치권 야당 안에서 그 어떤 분열이 일어나기보다는 강성 지지층과 그 지도부의 그 갈등이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종부세 폐지 등 우클릭하는 전략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그럼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치는 당원이나 강성 지지층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 보고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고 여러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마땅한 그리고 부합하는 정책을 좌클릭이다, 우클릭이다, 어떤 이념지향이다 이런 부분에 얽매여서 논의조차 못할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입장이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아주 견고하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변하고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그 니즈가 변하게 된다면 거기에 부응해야 될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또 불합리하다는 측면이 어느 정도 이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도 사실상 첫 정책과 관련한 일성은 종부세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1가구 1주택자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가중한 세부담을 하는 것이 온당한 세제 방향성이냐 이런 물음표에 대해서 이게 이념에 반한다. 민주당이 우클릭을 하는 거다라는 이유로 논의를 막는 것은 그건 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부세 논란은 좀 더 계속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어제 야권 7개 정당이 총선 후 처음으로 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동원됐을 정도인데, 자, 이 대대적인 장외 집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네. 21대 국회 때부터 이런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28일 날 그 재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그 재투표에서 그 어떤 뭐 국민의힘 위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렇게 그것이 아직 표결되기 전에 만약에 표결이 돼서 다시 그것이 부결이 됐을 때 장외 집회를 한다면은 정말 진상 규명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재투표가 남겨둔 상황에서 주말에 7개 야당이 또 시민사회단체와 모여서 저기서 또 탄핵 이야기가 오고 임기 단축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저렇게 하는 목적이 뭔지 분명히 그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은 탄핵의 자락을 깔기 위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직권남용 어떤 탄핵을 하려면은 헌법이나 법률상 중대한 위반 사건이 위반 혐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직권남용을 끌어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 특검 추진 아닌가. 그걸 저는 그대로 방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을 밀어붙인다, 떼쓰기 정치를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승전 이건 탄핵을 위한 거다 이 의견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민주당이 탄핵을 위해서 이걸 지렛대로 그냥 활용한다, 정치 공세로 한다라고 네. 하면요 국민들한테 역풍 맞았을 겁니다. 이게 왜 국민 여론이 높은 특검법입니까?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해병이 사망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외압은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중립성이 엄정하게 보장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이른바 VIP의 경로, 뭔가 이 수사의 진상을 방해하는 듯한 윗선의 움직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체에 접근하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라면 더더군다나 군복무를 해다 사망한 해병의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소 조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형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요. 이 실시간으로 뭐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는 거,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하지만 언론이 취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답변하는 것은 또 특검팀의 의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민주당에서 2명의 특검을 추리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대한변협에서 먼저 4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민주당이 2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낙점하시는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든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추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고, 그리고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 맥락을 본다면 독소 조항이라는 말은 저는 좀 근거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야권에서는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고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으로 수사라! 더 이상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말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새 해병 특검별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8년 전 촛불 집회를 다시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8년 전 상황과 지금 이게 같다고 보십니까? 뭐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찬성표를 던지면 8년 전 상황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것이고, 사실은 장외 집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이고 의결을 했으면 다시 재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국민의 힘이 거리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특검법은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명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최상병이 왜 순직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경북경찰청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원인 규명 이외에 그 과정에서 혹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작년도 9월 달에 먼저 고발을 해놨어요. 공수처에다가. 네. 민주당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놓고 이틀 뒤에 이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지금의 민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수처를 못 믿는다가 아니고 공수처 수사가 더뎌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도 안 맞는 거죠. 또 왜냐? 특검을 해야지만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특검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을 명백히 한 것이죠.
자, 공수처는요 이미 직업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태생적으로 일단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분들의 성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뽑힐 때부터 정치적 중립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아요. 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 그게 안 되죠. 이 특검 같은 경우 왜냐하면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지만 이미 2명을 선출할 때 민주당이 해요. 그러면 정치적인 손을 타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습니까? 공정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치 못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주장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하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거다.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뭐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야권이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가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뭔가 대통령이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치적인 경고의 메시지로 좀 인식을 일단은 하시는 게 당연한 상식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탄핵이 될까 봐 오히려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는 쪽이 정부 여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과거 대통령 선거하실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외쳐놓고 왜 이제 와서 본인을 비롯한 이 대통령실의 인사들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뭔가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 있나?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전방위적으로 뭔가가 드러났을 때 본인에게 혹여라도 뭔가 책임을 묻게 될까 두려운 것인가? 이런 의심이 가능하게끔 사실상 이 장작을 계속 넣어서 불을 계속 키우고 계신 분은 대통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여론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총선 전에 모두가 기억하실 거예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공수처는 분명 출국 금지 조치 해제하면 안 된다고 법무부에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수처의 결정까지도 뒤집어 가면서 법무부는 출국 금지 조치 해제하고 대통령께서는 기어코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셨잖아요. 이런 과정들만 보더라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굉장히 무리하게 뭔가 이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 걸 막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그런 면에서 사실상 기소권도 없는 이 공수처의 수사적인 한계, 그리고 그동안 너무 미진했던 부분, 더 나아가서는 이런 통신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보관 기한이 7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네. 통상 그 골든타임을 계산해 봤을 때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반론을 좀 들어볼 거고요. 이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재표결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특검법 찬성을 좀 설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상에 걸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낙선 의원 58명에 대해서 또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반론과 함께 좀 들려주시죠. 이게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특검 정국이 되고 예.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중간 임기 중반에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완전히 소비를 하게 돼요. 모든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산술적으로 표 계산을 하면 17명이 이탈을 하면은 통과가 된다.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지금 위험한 상황이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게 58명이 그 22대 국회에는 진출을 못 하거든요. 국민의힘. 그런데 낙선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낙천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이미 의원회관에서 짐을 다 뺐어요. 한 두 달 전부터. 네. 마지막 그 본회의에 참석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또 그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과 달리 탄핵 소추안은 제적위원회 가반인데 이건 출석위원회 가반이에요. 그러면 많이 불참을 하면은 그 정족수가 확 내려갑니다. 한 180석으로도 180표로도 그냥 통과돼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제가 저것을 왜 이렇게 이제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그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는 그때는 이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죠. 지금은 뭐냐면은 겨우 있는 게 그 김건희 여사 파우치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 이 정도인데 최상병 특검은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지금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중단시키자는 거니까는 그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탄핵을 추진을 했던 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나 아니면은 그 정의당 대표나 사법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탄핵을 추진하는 두 사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다 사법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네. 이 상황에서 이 특검과 탄핵을 계속 끌고 가면은 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냐 이게 관심인데 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안철수, 유이동, 김웅 의원에 이어서
국민의힘 의원 중 4번째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여론전이 거센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기에 언급된 분들도 사실은 이제 무기명 투표에 숨어서 찬성표 내지 반대표를 던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제 특검 거부라는 거, 특검 거부, 그러니까 특검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거는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도 찬성하는 바예요. 대통령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의 방법 내지 절차라는 것이 먼저 선특검이냐 아니면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나서 후특검이냐의 문제예요. 예. 공수처 수사의 결과가 만약에 국민적 공감을 못 얻으면 특검 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저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무기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분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은 난 소신껏 하는데 4명이 불과해. 그런데 만약에 무기명이라 다른 분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표 가치가 사실은 15표 뭐 몇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분들이 부담이 돼서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의결표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기에 찬성한다는 이런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더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저분들도 어렵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채고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약간 제가 좀 언급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민주당 주장을 하시는데 네. 대통령의 그 말은 그 당시에요. 사실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주범이 국민의힘이다. 주범이 이제 이재명 대표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 둘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A, B 중에 B다라는 것이지, 그 중에 범인이다라는 것이지, 네. 일반적으로 특검을 거부하면 절대적으로 범인이다 이런 취지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여태까지 뭐 노무현 대통령부터 전부 다 범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옛날 BBQ 특검, BBQ가 아니죠. 드루킹 특검 반대했다고 범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는 이제 비약됐다라는 것이고, 이종섭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인사권 행사할 때 출금 사실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안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들어와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고 들어와 수사를 더 촉진시켰잖아요. 근데 공수처에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사권 행사 등이 특검의 명분으로 될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이탈표 규모가 그러면 앞으로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좀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무기명 투표긴 하지만 이 득표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반란표가 10표도 나오지 못한다면 이거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당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가 있다라고 하면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다시금 추진을 할 테니까요. 그 표 결집과 관련해서 하나의 선행지표로서 좀 바로미터 성격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점, 그리고 아마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이라는 그 대원칙에 찬성하는 분들도 없지 않으시겠지만, 또 하나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이 돼서 추진되면 이른바 8표의 반란표만 있으면은 이게 재가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시더라도 그 이후 정국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야말로 정말 탄핵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게 가시화될 수 있는 국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받는 게 낫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그제 김치찌개 만찬을 가졌는데요. 민주당에서 날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찬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이렇게 분위기 좋은 거를 좀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하겠습니다. 기자들과의 식사 소통은 작년 5월 김밥 오찬 이후 1년 만인데요. 민주당은 이 쇼랑 소통을 합친 말로 김치찌개 쇼통이다. 또 국민의 분노를 비우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소통을 안 하느냐, 국민과의 소통을 안 하느냐.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기자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소통 안 하느냐고 해서 지금 어떤 소통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용이 있고 하나는 형식이 있는데 내용은 그동안 다시 변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에. 뭐 비서실장 임명할 때나 직접 기자들 질문도 받고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 내용은 지금 다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형식인데
기자들과 저렇게 그 식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기자들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저도 청와대 오래 출입을 해봤지만 기자들과 이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참모들이 만나면은 양쪽이 다 얻는 게 있어요. 기자들은 어떤 저 정보 같은 거를 얻죠. 민심을 얻습니다. 민심이 어떤지 용산 참모실에서는. 그렇다면은 기자들과 저렇게 격이 없이 소통을 하면서 저 오늘 또 민주당에서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저기서 현안을 다룰 게 아니잖아요. 현안은 기자회견에서 다 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예. 저기서는 일단 그 현안을 다루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 절차 과정인데 이걸 가지고 그 쇼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 전에 불통이라는 말을 지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왜 소통을 안 하냐고 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소통을 했는데 이걸 두고 또 쇼통이다 이런 말을 하면 어쩌라는 거냐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들으세요?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그렇게 그래도 이제라도 또 나왔는데. 근데 좀 눈치가 없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사실은 좋은 시점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렇죠. 서민들이 뭐 사실 최근에 대파 논란 이런 게 왜 있었겠습니까? 장바구니 물가 너무 높고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곡소리가 났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최혜병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지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 재개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시점이 되게 공교롭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갑자기 이 수사 지휘 라인들이 다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뭐 제2부속실을 만들거나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거나 이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수사 지휘 라인 바뀌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다시 재등장하게 된 이런 모든 국면들이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의 이런 불만을 제대로 알고 있고 비판을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그냥 위야무야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안이나 이런 이야기 없이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밝으시잖아요. 네. 밝게 이렇게 김치찌개 나눠주시면서 행복해 보이시는데 이제 국민들은 저 장면을 바라보면서 행복하시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비판이 가중이 되는 거죠. 자, 이 정치권에서는 이 타이밍 참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특정인을 연일 비판하는 건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니라 또다시 생길 수 있는 갑툭튀를 막자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갑툭튀.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뜻인데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을 계속해서 저격하는 이유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네. 갑툭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갑툭튀라는 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후보들을 향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대선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라는 것은 이전 갑툭튀는 이제 현 윤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당선을 오래 안 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이제 나와서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홍준표 그 대구시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본인의 대선 이 판을 짜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선판 짜는데 크게 기여할 분들이 사실은 당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당대표 런닝메이트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다른 중진들을 당대표 런닝메이트를 구해서 본인은 이제 TK니까 이런 식의 지역 분점식의 어떤 대선 구도를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은 사실은 이제 뭐 대선 얘기를 안 하시지만 실제는 대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 부분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대선의 뜻이 있으면 그런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설계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과도한 비난 쪽에 말씀 주시는 것은 당 전체의 국민적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경쟁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비난하는 거다? 저는 일관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갑툭튀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번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2022년에 대선 후보 경선을 치열하게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그때 홍준표 후보가 일반 그 국민에서는 한 20% 정도 앞섰어요. 한 10% 정도 앞섰어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 20%를 져가지고 후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때도 계속 이야기했어. 자기가 홍준표 시장 자기가 당의 주인인데 쭉 이어왔는데 갑툭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권을 잡게 되면은 시즌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다시 그런 그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 일반 국민에서는 본인이 여론을 더 많이 받고 지지를 더 많이 받는데 당원에서 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는 이유는 당심,
당심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툭튀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은 갑툭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당 쪽에서 보시기에는 사실 아무나 갑툭튀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1차적으로 나오는 해석은 네. 자기의 차기 대권 경쟁자를 좀 누르기 위함이다라는데 당연하지만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동일한 그것도 수위를 더 높여가면서 공격을 하시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는 어쨌든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라 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인기 많죠. 특히 당원 중심으로 소구력이 높습니다. 왜? 국민의힘 내부에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이 크지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동안 어떤 총선 참패에 대해서 수기하고 성찰하고 공부했는지 별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자면 이번 국민의힘 총선은 완전히 참패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당권을 쥐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 받게 될 리스크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흐릿한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잠룡들의 또 설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 시장을 선두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SNS를 통해서 지금 해외 직구 규제 관련해서 좀 날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지금 정부와도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런 것 같은데 차기 대권을 또 노린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직구 관련된 그 한정된 소재 갖고 네. 추측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집행을 해 보니까 행정권을 행사해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이 함이 된 거다. 그래서 뭐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고 피해자 선택권도 있지만 중소기업 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고민을 본인이 이제 난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같고 근데 한동훈 장관은 또 한 측면만을 부각해서 또 맞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준표, 유승민 전부 다 또 맞는 얘기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 저런 논쟁은 대통령께도 도움이 된다 결국. 왜냐하면 특정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기조는 나도 동의하는데 현재 그 부분은 국정기조와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한편 보면 대통령을 옹호한 거라고 보여질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룡들의 이런 정책과 관련된 논쟁은 저는 당 내지 내각 대통령께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이제 마치 뭐 무능하다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평가를 좀 호되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갈등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잠룡들의 신경전,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각자 목숨 걸고 좀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딜레마가 뭘 거냐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의 핵심적인 지지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를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음 대선이나 중요한 이제 정치적 자리를 갈 때에는 결국 중도, 수도권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으려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목숨 건 그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수의 배신자 프레임을 맡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영웅 프레임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권 잠룡 주자들의 주장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옹호하는 여론도 있고 대립각을 세우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각자 어느 쪽에 올인하느냐 이게 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잠룡들의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뭔가 좀 영향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언제나 지금 한 3년 전이면 저 정도 신경전은 벌어졌어요. 제가 볼 때도 이런 신경전은 벌어졌는데 지금 더욱더 이게 신경전 차원을 넘어서 언젠까지 가잖아요. 논쟁까지 가잖아요. 이거는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권은 그 다음 일이고 지금 당권을 차지를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심을 얻어야지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당권이 다가와서 저렇게 신경전을 정책을 놓고 막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평상시에는 그것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 정치 일정을 또 감안을 해야 돼요. 정치 일정이 2년 후에 지방선거까지 사실상 선거 없습니다. 재보선 같은 거는 좀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선거는 정치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당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 대선에 가지 2년 동안 그냥 그 밖에 있어가지고는 대권에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권 경쟁을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그게 마치 이제 자기 대권 경쟁처럼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게 그 다가 아니죠. 일단 당권인데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도력, 리더십에 이 좀 흠집이 생길지 아니면 그 시너지 효과가 날지 그건 이제 다르죠.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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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한일 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대로 내일 한일 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려서 외교 안보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자, 한일 중 정상회의의 의미와 또 북한 소식들 이 전문가 초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오전이죠. 한일 중 3국 정상이 제9차 한일 중 정상회의를 엽니다. 한일 중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인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번에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열리는 회의가 9번째 회의거든요. 예. 그러면 8번이 이미 열렸었다는 얘기예요. 네.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차 회의가 말씀하신 대로 4년 5개월 전에 중국 청두에서 열렸었어요. 네. 예. 근데 4년 5개월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미중 간의 불편함도 있었고 저는 핵심적인 것은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한일 관계가 작년 봄에야 풀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중 관계도 불편했죠. 결국은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되면서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예. 네. 이제 1년 뒤쯤 해서 지금 한일 중 3자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저는요. 회의가 열렸다는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중 관계가 아직은 불편한 상황 속에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했어요. 조태열 장관이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도 만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의 개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세 나라가 이 회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로 의견 차이는 있지만 조율을 통해서 공통점에서는 협력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됐는데 저는요 이제 이번 핵심 쟁점은 사실 서로 불편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예. 중국이 편들고 있거든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동선언문에 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가장 관심은 그겁니다. 이번 회의가 다음 회의로 연결되는 거죠. 9차 회의가 10차 회의로 연결되는데 중국 한국에서 열리면 다음 회의는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10차 회의에 이 개최 결정이 이번 선언문에 담기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지금 오늘은 윤 대통령이 한중 회담,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잇따라 소화합니다. 내일은 한일 중 이 정상회의의 좀 전초정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럼요. 전초전이죠. 네. 오늘 이제 리창 총리 사실 한일 중 정상회담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한 2%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네. 그러나 리창 총리와 대통령이 만나면 그동안 불편했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 부분은 한중이 다 같이 하거든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솔직한 입장을 중국에다 얘기를 하고 또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오랫동안 안 오고 있거든요. 올 차례인데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창 총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줄지 안 줄지 거기다 우리 윤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게 이제 한중 정상회의에서의 지켜봐야겠네요. 관전 포인트고요. 일본은 뭐 작년부터 관계가 개선이 돼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역사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라인 사태가 벌어졌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은 뭐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네. 이번 한일 정상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풀고 북한 이슈,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이슈 네.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한일 중 정상회의에 이 찬물을 끼얹으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작년 11월에 쐈잖아요. 예.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사실 작년에 김정은이 2번 쏴서 실패했고요. 5월, 8월 실패하고 예. 11월에. 그러니까 보스토친이 푸틴을 만나고 2개월 후에 발사한 것은 일단 궤도에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연말이죠. 당 전원회의에서 금년에 3번 더 쏘겠다고 그랬어요. 3번을 쏘려면 최소한 4월 정도는 쐈어야 되는데 못 쐈거든요. 아마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고 또 엔진 연소 시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분주하게 동창리 그 발사장이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빠르면 내일 이번 주에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일 중 정상회의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의 인공위성 방사가 이 유엔에서 이 부여한 자위권이고 자기들의 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어요. 앞에 3번 발사한 것도 사전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내일 발사하려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보다는 조금 뒤쪽에 아마 이달 말에 샹그리라에서 이 안보협력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전 세계 주목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그 타이밍을 선택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엔카의 여왕이죠.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의 노래를 듣지도 말라, 부르지도 말라 이러면서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자 씨는 북한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김 씨의 당시 기억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평양에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김연자, 김연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간단한 짐만, 쇼만 할 짐만 싸서 호텔에서 싸서 빨리 특급 열차 타고 12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네?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말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큰 대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 김정희 씨가 있는 거야. 자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 잘 오셨다고. 오시라고. 자,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 아내, 동생과 함께 이 김연자 씨 무대를 보기도 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김연자 금지령을 내린 이유, 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근데 내린다고 해서. 예, 일단 제가 볼 때는요. 김연자 씨는 뭐 우리 국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지금 영상 보셨지만 김정은의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팬이라고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김연자를 연호하면서 환영을 했고요. 사실 평양에서 첫 번째 단독 공연을 했던 그런 가수예요. 제가 볼 때는요. 김연자 씨의 노래가 북한 주민들 가요 18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법도 그렇고 노래의 풍도 그렇고 이런 게 굉장히 북한 주민들에게 배어 들어간 겁니다.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남한 문화가 북한 체제와 정권을 흔든다라는 것이 김정은의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그다음에 청년 문화 교양법, 평양호 보호법이 3대 악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남한 말, 영화, 매체 이런 거 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차단하려고 하는데 이 김정은의 고민이죠. 지난 연말에 이국가론 남한은 주적이다, 제1의 적이다, 이젠 동족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인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남북 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배어 있는 이것이 법이나 통제와 감시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김정은이가 분명히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이른 더위에 해수욕장이나 이 갯벌 체험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갯벌에 머물다가 물때를 놓쳐서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인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 3명이 갯벌에 빠진 남성을 무트로 끌고 나옵니다. 전남 한평군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갯벌 체험에 나섰던 30대 부부 두 가족이 고립돼 구조에 나선 겁니다. 소방당국은 구급차 등 장비 8대와 인력 23명을 동원해 30분 만에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가족 중엔 임신부와 생후 1년이 지난 아기도 있었습니다. 다리 빠져서 나머지 못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출동했는데 두 가족이 놀러 간 거거든요. 갯벌 안전사고는 밀물에 고립되거나 발이 빠져 옴짝달싹할 수 없게 돼 발생하는데 지난해 6월 인천 영흥도 갯벌에선 해루질을 하던 6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3년 새 사망자만 27명에 달합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뻘의 그 농도 차이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가 있어요. 해양경찰청은 밀물 속도가 시속 7에서 15km로 성인 걸음보다 2~3배 빠른 만큼 갯벌 체험 시 정확한 밀물 시간대를 파악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하재근 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되면서 어제 첫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직접 가담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정작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김호중 씨가 도피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후적으로라도 술을 얼마큼 마셨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죄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경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해서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공모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증거 인멸에 대해서 혹시 김호중 씨가 교사를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지금 김호중 씨 영장이 발부된 결정적인 이유가 증거 인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요. 보험 처리하고 피해자의 합의 봤으면 영장까지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 그러니까 차량의 USB를 매니저가 뭐 지금은 삼켰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자택도 아니라 이제 수도권 인근의 모텔에서 있으면서 맥주 4캔을 마셔서 사실상 어느 시점에 음주를 했는지 수사기관의 혼선을 초래한 이런 부분들이 영장을 경찰이 신청하게 되는데 기폭제로 작용했고 법원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한 거죠. 본인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아마 항변을 했을 텐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입을 맞추려고 했던 정황, 매니저한테 사실상 종용을 했던 그런 흔적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이 결국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흰 셔츠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영장 심사가 종료되자 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 손에 이끌려서 호송차에 올라탔는데 참 답답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저런 모습까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작에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면 저렇게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호중 씨하고 소속사 측에서 왜 이걸 자꾸 은폐 조작을 시도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지난번에 경찰에 출석했을 때. 그때 김호중 씨가 반성의 진정성을 국민한테 선보일 마지막 기회였었거든요. 그때 제대로 딱 정중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사과를 했으면 그나마 좀이라도 반성한다고 인정을 받았을 텐데 그때 막 기자들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6시간 동안 기싸움을 하고 나중에 또 뭐 김호중 씨의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흘러나왔었는데 결국 그렇게 자존심 지키고 뭔가 은폐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마지막에 저렇게 뭐 수갑을 차고 정말 가장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호중 씨 소속사의 대처 역시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한 뒤에 이 소속사 측은 매니저가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대응했다가 이 경찰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소속사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자, 이 김호중 씨가 또 다른 이 막내급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부탁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났어요. 실제로 경찰에 가서 내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건 김호중 씨의 매니저였는데요. 그 전에 김호중 씨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던 건 아주 소속사에서 막내급 20대 초반의 막내 매니저였다라는 겁니다. 네. 너가 대신 나 가서 이제 경찰에서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여러 차례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직원은 겁이 난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이제 부탁을 들어주진 않았는데 이 법원이 이 사실을 알고 김호중 씨에게 그러면 본인은 처벌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죄를 대신 이제 덮어쓰고 처벌받는 건 된다라는 이야기냐 상당히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호중 씨가 상당히 본인 대신 누군가가 나가기를 바랐다는 점으로 인해 지금은 범인 도피의 방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지금 김호중 씨가 막내 직원의 입막음을 한 정황이 없는지도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김 씨의 혐의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서에는 범인 도피 방조죄라는 건 감경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떤 본인이 주되게 범행을 시켰다라는 혐의까지는 입증이 안 된 거고요. 다만 범행을 하기 용이하게 도와준 정도까지 이제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막내 매니저에게 먼저 부탁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점, 그 이후에 본인의 매니저가 경찰에 가기 전에는 본인의 형상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옷을 벗어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이런 구체적인 게 본인의 의지대로 했다라는 사실관계가 좀 더 뚜렷해지면 범인 도피 어떤 방조가 아닌 범인 도피의 주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전문기관에 김호중 씨의 또 걸음걸이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김 씨의 음주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걸음걸이요? 네, 그 걸음걸이가 또 이게 쟁점이 됐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김호중 씨한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죠. 예. 동시에 위험운전 치상 혐의도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확실하게 그때 김호중 씨가 크게 취했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혈액 검사, 음주 검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사후에 정황으로 이거를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정황 중에 하나로 제기가 되는 게 걸음걸이인 겁니다. 뭐 비틀거렸다 이런 비틀거렸다 게, 이게 이제 정황 중에 하나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는 원래 그렇다. 과거부터 그렇게 걸어왔다라고 영상을 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게 정말 김호중 씨의 원래 걸음걸이가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사고 당일날 취해서 비틀거렸던 것인지 이것을 전문가한테 지금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분석 결과 음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물론 지켜봐야겠지만요. 이게 처벌된 그 형량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음주운전죄가 유죄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정말 0.03%의 이상으로까지 마셔서 처벌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운전 치상죄로 이 부분을 의율해가지고 몇 퍼센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는지는 검출이 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정도가 입증되면 또 이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음주운전보다 더 처벌 수위가 법정형이 높은 이 혐의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해서 또 소식이 들어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히어로 이명웅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 가수 이명웅 씨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 4만 명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했다는 어제 공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야, 저 축구 경기에나 보았던 저 파란 물결 파도 타기까지 야, 정말 대단한데 근데 하지곤 평론가님 어제 저 역사의 현장에 직접 갔다 오셨다고요? 예, 가서 솔직하게 봤는데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 감동이었습니까? 그죠. 감동이라든가 공연의 존재감이 엄청났습니다. 이것이 블록버스터다라는 게 몸으로 느껴졌는데 이게 귀가 아픈 거예요. 원래 한 2만 명 정도 공연해도 관객이 소리 지른다고 귀가 아프진 않거든요. 4만 명이 소리 지르니까 귀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또 놀랐던 게 뭐냐면
공연장 광경을 보시면 네. 운동장이 하얀 천으로 뒤덮여서 사람이 전혀 관객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도 매우 놀라운 광경이었는데 네. 원래는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면 이 운동장 저 하얀 천에 덮여 있잖아요. 저기에 관객을 봤거든요. 네. 제일 좋은 자리고. 제일 좋은 자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임영웅 씨가 저기 관객석을 포기하면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사람들이 가득 차면 잔디 상한다고. 좀 수십억 매출을 포기하면서 잔디 사랑 공연을 선보인 거예요. 임영웅 씨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축구 좋아하고 그래서 저렇게 공연하는 그러니까 저게 나라에서 올림픽 무슨 개회식 폐식할 때나 저렇게 운동장을 비우고 공연하는 거지 개인이 저렇게 공연하는 거는 거의 최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 공연장에서 또 댄스 팁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야말로 초유의 블록버스터 공연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임영웅 씨는 남다른 팬 사랑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사진 속에 저희가 잠깐 보니까 빨간색 또 녹색 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원래 이제 이런 공연을 할 때가 되면 굉장히 혼잡해서 내가 어느 출입구로 들어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표를 각 방향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구분을 한 거예요. 표 색깔에 따라서 저 선만 색깔대로 쭉 따라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고 저렇게 막 파란색, 빨간색, 녹색에 맞춰서 화살표가 있잖아요. 색깔만 보고 가면 되는 거고 그 밖에 또 에어컨이라든가 소파가 설치된 쉼터가 있거든요. 그래요? 쿨링존이라고 해서 저도 저희 가서 에어컨 맞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임영웅 씨 공연에 저러한 쉼터가 설치된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그동안 쭉 돼 왔었는데 추울 때는 막 난로가 설치돼 있고 이번에 에어컨 설치 이런 게 돼 있었고 또 그 밖에도 뭐 생수라든가 뭐 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나눠주는 기업 부스가 설치가 됐는데 저 생수가 저렇게 기업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하나 받았는데 저렇게 기업 부스가 있는 게 보통 페스티벌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임영웅 콘서트는 개인 콘서트인데도 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뭐 인조 잔디가 깔린 피크닉 존이라든가 그리고 또 진행 요원들이 너무나 친절하다고 화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어느 진행 요원이 어르신을 업고 저렇게 안내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저 모습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참 임영웅 씨 미담은 뭐 계속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크고 또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서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중서부와 제주,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 이 비구름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부에 20에서 60, 동해안에 5에서 20, 그 밖에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 강원 산지에는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이르게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4도로 쌀쌀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6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